2025학년도 구평, 현대시 2편하고 고전 3문 해설 함께 공부하면서 이번 수능에서 평가원 식으로 전공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할 것인지 그 힌트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한껏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은 이 수능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정답의 오답과 근거를 확실하게 책정을 해서 맞고 틀림의 근거로서 입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그 상상력이라든가 뭐 가슴을 열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런 그 상상력과 근거 없는 추론을 뭐 마음껏 허용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느냐를 시험 전에 확실하게 이 논리적인 사고법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문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인 것도 있어요. 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게 문학이 이제 사건을 다룬다면은 그 사건의 팩트를 기술한 것도 있죠. 시든 소설이든 희곡이든 시나리오든 뭐 수필이든 간에. 그러나 그 객관적인 사실의 언어도 있지만 한편에는 어떤 내면의 주관적인 내면 풍경, 말하자면 내면의 주관적인 심리를 더 많이 엮어서 표현한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주관적인 영역이고 어떤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인 것인지, 그리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하고 허구적으로 또는 내면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하고 어떻게 선을 그어서 정답을 확실하게 찾아줄 것인지, 그러한 그 논리적인 판단력, 그리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확실한 자기만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EBS를 정리하는 것보다도 도식적으로 막 다이제스트식으로 전부 다 정리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도 문제를 평가원식으로 출제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구평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설하는 의미는 이제 지나간 것이니까 지금 백석의 북방에서라는 시하고 문태준의 생각 그리고 고전 산문 이 작품이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나오지는 않지만 평가원식으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그리고 정답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정확하게 왜 틀렸고 왜 맞았는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마련해 나가는 것은 실제로 EBS를 정리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런 의미와 가치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구독자께서 질문도 하셨고, 뭐 수많은 어떤 질문보다도 한 사람의 정성어린 그런 그 질문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9월 말경에 EBS로 평가원식으로 EBS 지문을 평가원식으로 제가 선정한 작품을 평가원식으로 제가 만든 문제를 책자로 다소나마 제공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과 더불어서 그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그 질문 내용에 응답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과 함께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단순히 답이 뭐냐 이렇게 딱 꽉장이 같이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뭐 늘상 언급되는 것인데 이게 왜 답인지, 이게 왜 답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고 조금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문학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투영과 투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사 기법은 의인화거든요. 의인화. 그러니까 사람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게 사람처럼 썼다 해서 본뜰 의자란 말이에요. 사람을 본뜻 썼다. 뭐 사람 아닌 것을 사람처럼 썼다는 것 자체가 투영과 투사거든요. 내가 대상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대상을 그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대상이 그렇다라고 쓴 거예요.
그죠? 나는 집을 떠났다. 떠나던 날 느티나무가 내 팔을 거머쥐고 울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슬픔을 느티나무에다가 투영투사를 해서 쓴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화자의 슬픔이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문학 텍스트에는 이렇게 느티나무를 통해서 나의 슬픔을 쓴 부분도 있고 그 밑에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이렇게 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느티나무가 나를 잡고 울었지만 나는 슬프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슬프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구독자께서 질문하신 것도 너무나도 뭐 쉬운 문제긴 하지만 제가 그 질문을 가치롭게 여기는 이유는 24번의 2번 같은 것이 이게 의인화된 것으로서 화자의 슬픔이다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나는 그렇게 슬프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것이 진짜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 둘 다 맞는지 둘 다 틀린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풀이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 강의를 귀 기울이면서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영상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도 쭉 한번 보면서 현대시 두 편하고 고전 산문이 이렇게 엮여져 나왔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고전 시가하고 고전 산문이 보통 융합형인데 현대시의 고전 산문을 엮어냈단 말이에요. 6문제를. 그래서 이런 것도 형태별로 한번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쉽지만 이렇게 문학을 해석하는 논리적인 관점 이럴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백석의 북방에서라는 시하고 문태준의 사르르 말에 같은데 투 생가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죠. 현대시 두 편하고 유본회의 이문원 노종기라고 하는 고전 산문이 융합형으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제 작품을 이제 정면에서 우리가 언어를 읽어줘야 되는데 이 문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체도 없고 어떤 그 냄새나 촉감이 없잖아요. 이거는 관념입니다. 사실은 관념적 기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뭘 보고 듣고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학의 언어는 관념적인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 느낌이나 감정, 정서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학 언어 속에서 그 기호 속에서 실제로 그 감정과 감각 느낌,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적인 언어도 있고 내면의 주관적인 표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름 정확하게 읽어줄 것인가. 이게 이제 문학의 논리적 해석법이야. 수능 문학을 하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백석에서의 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와 관련해서만. 자,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옛날에 떠나온 곳이 있어. 여기 제목을 보면 이제 북방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에 살기 전에 지금 중국 쪽에도 다 발해, 뭐 그쪽까지 해서 다 우리 땅이었다라고 고대 역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방이라는 곳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에서 나는 떠나왔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적어도 여기 문학적인 표현은 없잖아. 그럼 요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잖아.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 이거 다 중국 쪽이잖아요. 흥안령, 음산, 아무르, 뭐 숭가리. 이거 다 지명이라고 봐야 돼. 내가 떠나온 곳, 범, 사슴,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 메기, 개구리 이런 자연물들이잖아. 그러니까 북방에 있었던 어떤 동물들 또 자연물들 이걸 속이고 나는 떠났다 했기 때문에
이 소술의 문맥은 뭔가 이제 북방이라는 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내가 져버리고 떠나왔다는 것을 이게 사실을 쓴 거예요. 여기는 뭐 의인화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문학적인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범사슴 너구리 이런 개구리들 요런 애들을 마치 사람처럼 뭐 인격체인 것처럼 얘네들을 배반하고 속이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떠나서는 안 되는 대상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일단 인류는 이런 것이다. 나는 떠나왔다. 이거 외에는 다른 뜻이 없어. 일단은 나는 배반하고 떠났다. 나는 그녀를 배반하고 떠났다 라고 쓰듯이 정말 친숙한 북방의 그 사물들, 정말 따뜻한 그곳을 나는 떠났다. 내가 배신했다. 여기에 뭔가 이제 부끄러움과 자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배반했다, 속였다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이연에 보면은 나는 그때 이제 떠나올 때잖아. 북방에서 자작나무,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자, 요게 이제 의인화를 시키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이라는 것은 안쪽 면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내면이 안쪽 면이라는 게 뭐예요?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은 우리의 심리가 전개되는 그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죠? 욕구도 있고 이게 이제 의식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흘러가는 것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면 의식이라고 하잖아. 안과 바깥에서 흘러가는데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자작나무 이깔나무라는 것은 북방에 있었던 자연물이잖아요. 근데 이 자연물이 쥐들이 마치 사람처럼 슬퍼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했던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쓴 거죠. 이끌나무하고 자작나무한테 뭐 붙잡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보는 내가 대상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대상이 나를 슬퍼했다라고 쓴 거죠. 이게 의인화란 말이야. 이게 투영이란 말이야. 투영 또는 투사라고 해요. 투사.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신병리학적인 차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그 MMPI라든가 미국 심리학교에서 발간한 정신질환 장애 그 편람이 있거든요. MMPI라고. 거기에 보면은 이 투영, 투사, 자기 방어 기제의 하나로서 그 대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뭐 굉장히 나쁘게 대상을 파악하는 너 화났지? 화났잖아. 이렇게 자기가 대상을 보고 막 다그친다거나 뭐 저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할 것이다.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라고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내 감정을 대상에다가 던졌다는 뜻이에요. 이 던질 투자거든. 그 쏠 사자단 말이야. 사격할 때 또는 투영. 내가 쏘아서 거기에 내 마음의 그림자가 지게 했다. 이 프로젝션이란 말이에요. 프로가 앞으로. 이제 젝션은 to throw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상에다가 내 마음을 던졌다는 거예요. 젝트는 프로젝트 할 때 던지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어쨌든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걸 기억한다라고 썼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의 표현이 아니라 화자인 내가 떠나올 때 슬픈 마음의 눈으로 자작나무와 이깔나무를 보니 그네들이 나를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의인화했다는 것은 투영투사가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이걸 공식을 외우세요. 그러니까 의인화가 중요한 거야. 의인화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화라든가 뭐 은유라든가 이걸 포함해서 비유라고 하잖아요. 이런 비유는 빗대어 속에 들어가는 거야. 빗대어 속에. 그러니까 의인을 포함해서 은유나 이런 비유법들은 다 빗대어지만
빗대어가 다 의인이라고 보진 않아. 빗대어는 그보다 더 커. 여기에는 뭐 우의라든가 유추라든가 뭐 완곡하게 요런 것들도 빗대어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자세히 내가 여기서 개념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 문제에 보면은 요게 나왔기 때문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22번에.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빗대어를 알아야 되거든. 문학에서 의인화 모르고 빗대어 모른다. 문학을 포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문학의 언어. 그래서 내가 떠나올 때 자작나무 이깔나무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 장풍에 붙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갈대하고 장풍이라는 이런 자연물들이 나를 붙들었단 말이야. 의인화한 거죠. 마치 사람처럼 나를 붙들었어. 그만큼 내가 북방을 떠나오던 때의 마음은 그렇게 개운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아쉬웠다. 그 마음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서 쓴 거잖아요. 요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수능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기본적인 독법, 이건 사실이 아니라 내면의 주관적인 풍경이다. 내면의 슬픔과 아쉬움을 이렇게 썼다. 의인화를 통해서. 의인화는 빗대어에 해당된다. 빗대어 표현. 슬픔, 기쁨은 아니다. 또 여기 나오잖아. 오로천이 맷돛을 잡아 나를 잔치에서 보내던 것도 오로천이라는 것은 마을이잖아요. 그럼 마을이라고 하는 사물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 마을이 마을 사람들이겠지. 돼지를 잡아서 나를 잔치에서 보내줬어. 이제 북방에서 떠날 때 또 솔로니, 이거는 지명 이름이라고 봐야겠죠. 뭐 그 민족일 수도 있고 거기에 북방에 있는 그 지명, 민족 어떤 사람들이겠죠. 십리길을 따라 나와서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도 울고 나를 붙들고 슬프고 이런 걸로 봐서 북방을 떠나올 때의 화자의 마음이 상당히 슬프고 아쉽고 이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3년에 보면은 나는 그때 이제 북방에서 떠나올 때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나를 붙들고 막 나를 슬퍼했다. 울었다. 이런 표현이 이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슬픔도 시름도 없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게 사실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내적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문학의 언어가 막 횡설수설 막 완전 개판으로 막 이렇게 암호처럼 막 그런 것도 다 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학은 나름대로 어떤 문학적인 표현과 사실과 어우러지면서 꿈과 현실, 과거와 현재 이런 것들이 마구 어우러지면서 내면 세계를 표현하지만 그 내면 세계에는 일관된 정서로 단단하게 구축이 된 논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논리성마저 없다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쓰레기가 돼버리거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에 나름 내적 일관성이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렇게 잘 쓰여진 작품, 유기적으로 짜임새가 있는 작품만이 시험에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학 전공 선생님들이 상당히 이렇게 봐서 내적 일관성과 유기적 짜임새가 뛰어난 작품을 출제로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나는 그때 이기지 못할 슬픔도 없이, 시름도 없이. 근데 앞에서는 나를 슬퍼했고, 붙들고, 나를 잡아서 울었다. 그럼 이 사람들만, 바깥의 사람들만 서럽고, 울었고, 나는 슬픔과 시름이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 사람들은 슬펐고, 나는 슬픔이 없었다? 물론 이제 이 밑에 보면은 나는 해맑게 떠나와서 재밌게 살았다 이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내면의 슬픔을 의인화해서 썼다라고 봐야 돼. 문학적인 표현의 전공법이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슬픔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이기지 못할 슬픔을 그때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다. 그때는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아쉽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그러나 이제 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미음을 보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문제를 냈거든. 니을 미음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좀 다르거든.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그럼 여기서는 진짜로 내가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시름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 3년에서는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슬픔과 시름은 적어도 그때 떠나올 때는 없었다. 그러나 슬픔이 하나도 없었다. 그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대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뭔가 짜임새가 있잖아.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수가 있게끔 뭔가 논의가 가능한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출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선정한 작품들을 그냥 우연히 뭐 안 나왔으니까, 뭐 안 알려진 작품이니까, 뭐 유명하니까 그런 거를 제가 강추하진 않거든요. 일단은 작가도 중요하고 작품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작품 우선주의, 짜임새가 있다. 그 정보량이 조금 있어야 돼. 정보량이 있어야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구조로만 잘 되면 안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 나는 북방에서 떠나올 때 참 이깔나무도 자작나무도 슬퍼했고 정말 갈대와 장풍도 나를 붙들 정도로 아쉬웠다. 그렇지만 그때는 막 주체 못할 정도의 슬픔과 시름까지는 없었어. 그때는 그렇게 크나큰 슬픔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게으르게 먼 앞대로 떠나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화자가 떠나온 것이 북방에서 어디야? 북방에서 앞대라는 곳으로 떠나온 것이지. 이 공간의 이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간의 이동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간의 흐름이 돼요. 이걸 공식으로 외워야 돼.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 먹고 차 타고 학교에 도착하죠?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죠? 그 이동할 만한 공간에는 시간이 묻어 있어요. 시간이 항상 공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이동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해서 다 공간의 이동은 아니지. 어쨌든 북방과 이제 북방에서 앞대로 떠나올 때 그때는 내가 슬픔은 있었을 때 이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제 못 모르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 시를 이제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경험하고 나서 지금 와서 쓸 때에 그때 떠나올 때 나는 참 배신자처럼 떠났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그때 참 그 나무들도 그 갈대들도 슬퍼했었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내가 정말 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슬픔을 내가 몰랐다. 그런 식으로 앞대를 떠나왔다는 거야. 앞대로 떠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북방에서 앞대로. 앞대가 뭐냐? 앞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도 모르죠. 밑에 읽어봐야죠. 그래서 따스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도 먹고 좀 살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밥도 매끄럽고 달디단 샘물을 마시고 낮잠도 자고 편하게 살았던 모양이야. 그죠?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의 절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뭔가 지금 편하긴 편한데 뭐 놀라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모양이야. 누구한테 절을 해야 돼. 어떤 일제시대에 어떤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뭐 이제 일제 치하에 있었다든가 그런 것 일종의 억압적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뿐이야. 그래서 나는 그때 나의 북방에서 배신하고 편하긴 한데 조금 놀라야 되고 절을 해야만 되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이 참 부끄러웠다는 것을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내가 자각은 못했었지 라고 회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지금 요런 데서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세련되게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문제를 낸 거예요.
좋은 작품을 문제를 그냥 팽개친 듯한 느낌이 있어. 그지? 그래서 이제 북방에서 앞뒤로 떠나와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죠? 이게 마지막 얘기단 말이야. 돌비는 깨지고, 이제 비석, 돌로 만든 비석은 깨지고, 많은 은금부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거죠. 그리하여 또 아득한 새롭지만 옛날이 비롯하는 때에, 옛날은 옛날인데, 세월은 새롭게 오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옛날이 비롯하는 때, 시작되는 이때에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이제 이 앞대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겠죠. 옛날은 옛날인데 계속 새로운 시간이 또 시작되고, 그때서야 내가 이제 정말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을 내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북방으로 돌아가야지. 이곳에는 내가 살 수가 없다. 편하긴 한데. 그래서 다시 앞대에서 북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이게 이제 북방이란 말이에요. 태반이. 그 아이가 엄마의 그 뱃속에 털을 잡은 그것을 태반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 나의 북방이라는 공간을 모태, 고향이니까. 그래서 이 고향 북방이라는 곳이 옛날인데 이제 내가 새롭게 가본 그 옛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옛날이라고 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쓴 거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이런 거 다 투영입니다. 투영. 해가 어떻게 늙을 수가 있어요? 달이 어떻게 막 파리할 수가 있습니까? 의인화한 거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처럼 북방에 와보니까 해와 달은 전부 다 이렇게 낡았어. 바람은 미치고 모래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다 의인화한 거란 말이야. 북방에 와보니까 너무 황폐했어. 옛날의 북방이 아니야. 그래서 비읍에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 정다운이요. 그리운 것들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하나도 없구나. 부재와 상실과 결핍과 결여의 그 현장에서 이 상실의 슬픔을 읊은 노래단 말이야. 이게 시상 마무리잖아. 이 시가 끝났어. 이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마지막에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해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극복의 의지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것이 없어요. 뭐 투쟁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팩트로 보자면은 북방에서 나는 그 북방의 오래된 나의 민족의 터전을 배신하듯이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큰 슬픔은 없이 앞대로 떠나와서 몸은 편안했지만 조금 굴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다시 북방으로 가게 됐고, 와보니까 북방은 옛날의 그 북방이 아니었더라. 이 북방은 황폐한 공간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런 그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그 정서 변화, 화자의 경험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의인화해서 쓴 백석의 시단 말이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와 관련해서 여기 문제 그 백석의 시만 가지고 낸 게 24번이거든요. 24번.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기억 미음을 적절치 않은 건 뭐냐? 그럼 기억에서는 이 기억이 이거잖아. 기억이 이거잖아요. 여기에 부여, 숙신, 발해, 이 북방이잖아. 북방. 내가 떠나온 북방을 배반하고 속이고 떠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해서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해 썼다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이제 떠나올 때 니은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 구독자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럼 이 문학의 전공법으로 보자면 의인화했잖아요. 나는 슬프다. 아파트를 떠나올 때
느릅나무가 또는 뭐 복숭아 나무의 가지가 내 팔을 잡아 흔들며 아쉬워하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대상에다가 투영을 시켜서 주관적인 내면 심리를 표현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문학의 완전히 기본 대상의 생명력을 부여하면서 나의 내면을 대상에다가 투영시켜서 그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해내는 바로 문학의 출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웠고 슬퍼했던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3년에 그때 나는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떠나왔다 했기 때문에 약간 모순되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니을과 미음의 이 대비적인 차원에서 이제 앞대에 와서 보니까 진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큰 슬픔을 안고 그 앞대에서 다시 북방으로 이제 가게 됐다. 이런 걸 볼 때는 이 니을에서는 그렇게 큰 슬픔은 없었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지 이 앞에 이연에서 화자가 떠나올 때의 그 슬픔과 아쉬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에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해서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냈다고 하면은 그 밑에 슬픔도 없이 이런 말이 있다 해도 그때 떠나올 때는 이기지 못할 슬픔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북방으로 다시 갈 때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대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의인화된 자연물에는 분명히 내면의 주관적인 슬픔이 뭐였다? 투영되고 투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2번은 맞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의 디귿에서는 이별에 대한 장면을 유사한 통사 구조로 제시했다 했기 때문에 디귿에서는 이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말이 나오면은 유사한 통사가 되거든. 통사는 문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디귿에 보면은 오로천이 이게 주어잖아. 맷돛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주어 자리에 다른 말로 이제 바꿔서 솔론이 맷돛을 십리길을 잡아 따라 나를 나와 잔치에 보내던 것도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공통소수로 잊지 않았다라는 공통소수로를 유사한 그 자리에 다른 단어를 배치해서 누가 무엇을 잡아 따라 나를 잔치에 보내는 것도 나와 울던 것도 이런 식으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단어와 구절을 배치해서 짝을 이루면서 패럴렐리즘 병렬 짝을 이루면서 유사한 문장 구조로서 표현하고 있다. 떠나오던 당시를 표현했다 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 기억을 하고 있잖아.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했으니까 맞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니을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가 된다. 이제 반복하면서도 약간 베리에이션 변화가 있다 이거죠. 자, 요거 손질 아주 중요하거든. 그럼 이제까지 내가 다 설명한 게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백석의 시가 이제 상당히 그 출제하기 좋은 게 이런 거 시적 짜임새가 상당히 그 정교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시어를 막 나열하고 막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시인이 아니에요. 시에 과학성이 있거든요. 논리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시에도 논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을에 내가 이제 북방에서 이 앞대로 떠나올 때는 그때는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었지만 자 이거고 이게 니을이지. 그다음에 미음은 뭐냐면은 이제 앞대에서 다시 북방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앞대에서 뭔가 이제 슬픔도 많이 느꼈어.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나의 민족 북방으로 가야지. 근데 그때는 이제는 이제 미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태반으로 돌아왔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니을은 뭐야 북방에서 앞대로 떠나올 때 큰 슬픔 그렇게 이기지 못할 슬픔은 없었고 그러나 이제 북방으로 돌아갈 때 미음은 정말 내가 이기지 못할 휘청거릴 정도의
압도되는 슬픔에 시름에 쫓겨가지고 북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뭔가 대비가 되잖아. 상황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죠. 이거 여러분들 해설 잘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상반된 상황이 맞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일치되는 게 없어요. 상황도 다르고 정서도 달라요. 앞대에서 북방으로 올 때는 그렇게 큰 슬픔이 없었다니까. 슬픔이 있었긴 한데, 그러나 북방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주체할 수 없는 압도되는 슬픔과 그 감정, 아픔으로 북방으로 갔단 말이죠. 북방에 가보니까 정말 옛것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이 4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이건 상반된 상황은 맞는데 일치되는 게 없어요. 정서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 다른 건 다 맞잖아. 그 비읍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열거된 시들. 뭐뭐도 없고 뭐뭐도 없고 가깝게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옛날 우리 북방에서의 우리 민족의 삶. 그것이 뭐야? 부재. 없다. 없다. 이 상실감,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슬픔은 상실의 심리입니다. 있었던 것이 사라져버린 데에 대한 심리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질문도 있었고, 이렇게 어떤 문학의 언어가 사실적인 차원에서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 이렇게 위아래를 보면서 내적 일관성의 논리적인 그 틀을 세워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주관적으로 막 독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시험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좋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질 좋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뇌가 깨어납니다. 언어는 형체도 없고 뭐 실제가 아니잖아요. 관념이잖아요. 그 관념 속에서 이 언어와 언어가 일치되는 그런 논리적인 연속선상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게 읽어줘야 된단 말이야.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지만 모순되지 않다. 모순됐다면 모순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설명해 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이죠. 자, 나번은 이제 문태준의 시인데, 여기에도 모든 시는요, 거의 모든 시는 의인화가 있고 그보다 더 큰 개념인 빗대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사실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문학의 언어는 사실이면서도 사실 그 이상이고, 부분이면서도 부분 그 이상이에요. 부분이지만, 개별적인 것이지만 삶의 전체, 산 그 이상을 노래하는 게 문학이거든요. 지금 문학이 완전히 지금 이 과학과 AI 시대에 찌부가 돼버렸는데, 문학은 훨씬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문학이 다시 소생했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이제 내면 심리죠. 역시 겨울, 그리고 아침이고, 이제 걸어서 물가에 도착한 거예요. 공간이 나오잖아. 거기서 뭘 봤냐면은 물고기 창이 하나 있다. 얼음이 되겠죠.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요걸 보고서 이제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있고 나의 생가와 같았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뭐뭐와 같았다. 이 비유는 다 빗대어에 해당이 된다니까. 모든 비유는 빗대어입니다. 그러나 빗대어가 다 비유는 아니다. 왜냐? 빗대어에는 이제 우의적인 거, 유추적인 거, 뭐 완곡하게 표현한 것들이 더 넓어.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들의 살얼음 밑에 그 방을 보면서 자기의 옛날 집을 떠올린 거예요.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당연하죠. 그 물고기들이 뭐 화자를 알아보겠습니까? 사방 쪽방으로 흩어진 모습, 어린 것들이
그네들끼리 놀고, 어미들은 그 틈새로 깊은 데라고 때로 들어가서 나를 못 알아보고, 당연히 못 알아보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고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그럼 급한 궁리를 한다, 이거 다 의인화예요. 물고기들이. 특히 누구야? 어미가. 어미, 이 주체를 잘 봐야 돼. 주체, 누가? 그러니까 어미들은 이제 자기 자식들을 다 들어가서 당연히 나를 못 알아보고, 이제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무슨 공격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미들은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고 비좁은 구석방으로 빼곡히 서서 이제 내가 들여다보니까 어미들이 무슨 궁리를 하느라고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과거 기억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마음아, 이렇게 불렀어. 이것도 의인화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사람이 아닌 생물인데 사람이 아닌 것을 의인화라고 하고요. 무생물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 이걸 이제 환류라고 하거든. 환류. 근데 의인과 환류를 구분해서 수능에 문제를 출제한 적은 없어요. 뭐 큰 의미는 없거든요.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둘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닌 생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을 의인화하고,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 또 무생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요거는 환류다 이거죠. 책상이 날아간다, 볼펜이 나를 보고 웃는다, 이런 것은 환류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마음아 너도 이렇게, 이거는 이제 환류도 되고 의인도 되는 거예요. 하나만 골라라, 그럼 환류라고 해야 돼. 무생물이니까. 이 생각이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과거의 그 생가를, 물고기들의 얼음 밑에 물고기를 보고서 회상하는 시입니다. 근데 과거의 뭐 삶이 뭐 어땠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회상의 시입니다. 그래서 남원과 관련된 시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25번이죠. 25번 여기 있잖아. 나를 감상해라. 그럼 여기 이제 보기를 가지고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에 생가를 회상한다 했어요. 뭐 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이 이제 중요한 다른 정보가 있나 살펴봐야죠. 화자는 물고기 움직임을 보면서 여기저기 보고 자기 생가에 대한 기억 겹쳐지죠. 투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보면서 자기의 심리를, 물고기를 보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한 어떤 그 기억들을 물고기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 표현의 결과로서 B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들의 그 동작이나 물고기들의 그 모습에 관한 그 모든 감정들은 바로 화자의 것이죠. 화자의 주관적인 내면의 투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영과 투사를 모르고서는 문학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면서도 사실 이상의 것을 말하는 내면 풍경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시어가 투영이다. 그래서 어린 기억,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생가에서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근데 이제 이 기억이라고 하는 종류가 어느 쪽이냐면은 즐거움 쪽은 아니야. 촉감, 촉각적 이미지, 이건 뭐야? 실이다. 뭔가 아팠다 이거죠. 뭐 빼곡한 크지 않은 방 안에서 빼곡하게 뭐 여러 식구들이 있었던 가난이라든가 아팠던 시렸던 그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자, 이것만 알 수가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적절치 않은 거. 그래서 일본의 투명한 창을 통해서 본 물고기의 생활 공간을 물고기의 방이라고 표현했다. 이걸 보니 이건 무조건 맞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화자는 얼음 아래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각을 겹쳐서 보고 있다. 물고기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옛날에 자기 집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면서 자기 과거에 묻어있는 기억을 빼서 떠올립니다. 우리는 과거와 함께 현재를 사는 존재라고 봐야죠. 겹쳐서
보고 있다 했으니까 맞는 것이고요. 이번에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이건 맞잖아요. 움직임이 있잖아. 화자는 자기 생가의 식구들이 자기를 못 알아본 것으로 표현했다. 물고기도 자기를 못 알아보고, 내가 과거를 보고 있는데 과거의 식구들이 자기를 못 알아본다 라고 썼어.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3번에 젖을 갓댄 어린 것들이 그네들끼리 놀고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화자는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서 유년 시절 그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 자기 가족들이 되겠죠. 그걸 떠올리고 있잖아요. 예, 지금 물고기들이 끼리끼리 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과거 끼리끼리 놀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렸다 했으니까 맞는 것이고, 자 4번에 보면은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죠. 이 물고기가 누굽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어미들이 그 돌과 돌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 자기 새끼들을 떼거리로 데리고 들어가서 보고 있는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고, 누가? 그 물고기 어미들이죠. 내가 보고 있으니까 무슨 뭐 물고기 자기들이 좀 신변의 위협을 느꼈나? 그래서 급한 궁리를 생각을 하느라고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누가? 그 어미들하고 그 새끼들이. 그러나 급한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물고기의 어미라고 봐야죠. 그 어미도 물고기니까 선지 4번에 비좁은 구석방에 서서 거기에서 급한 궁리를 하고 있어. 그 어미들이. 그 어미도 물고기니까. 근데 이 모습이 나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유년 시절 생각해서 왜 따로 지내야 했던 자기 모습을 그 속에서 투영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물고기들이, 어미들이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무슨 궁리를 하고 하는 듯이 빼곡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옛날 집에서 외롭게 외따로 혼자 지내야 했던 자기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모습은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런 것은 진짜 A를 보고 B를 떠올렸냐? 그건 없다.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참 뜬금없는 그 오답의 설정이거든요. 이런 건 좀 문제가 안 좋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혼자서 지내야만 했던 화자의 모습은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데, 뭔가 논리적으로 좀 오해를 할 만한, 인지적 오류를 일으킬 만한 어떤 그 정말 틀려서 틀린, 나와 있는 것과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인과관계가 틀렸다거나 의도의 오류라든가 뭐 대상의 오류, 주체의 오류, 선후관계의 오류, 이런 논법으로 낸 게 아니단 말이야. 뜬금없이 이걸 썼단 말이야. 뭐 외롭게, 물론 이제 시린 추억, 괴로웠던 추억은 맞는데, 외로워서 진짜 홀로 지내야만 했나? 가족들끼리는 다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자기 혼자 외톨이로 지내야만 했다. 그런 내용은 없다. 이거죠. 뜬금없이 답을 설정한 거예요. 4번이 그래 틀린 거고, 5번은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각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해서 자기 마음을 객체화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 나라고 하는 나의 마음아, 너는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 큰 성년이라고 보고 자기 마음속에 유년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맞죠. 나중에서야 과거의 기억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성년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 시를 쓰고 있는 화자가 마음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고 있다는 것은 뭐 성인이라고 봐야겠죠. 4번이 틀려서 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오답을 설정했나, 실제로는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최근에 2개년간 3개년간 어떻게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논리적으로 오답을 설정하고 있나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기출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답은 제가 뭐 다 읽을 시간이 없네. 여러분들 다 읽었다고 보고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뭘 보고 썼냐면은 이문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늙은 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글을 창작하게 된 화자에게 뭔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된 자연물이겠죠. 100년은 된 것 같은데 몸통은 이제 엄청나게 울퉁불퉁하고 외양 묘사가 나와 있죠. 구불구불한데 둥굿으로만 집체 같았다. 비유를 한 거죠. 비유. 비유가 다 있어. 가나다에. 그죠? 뭐 나번도 물고기 그 집을 보고 나의 생가와 같았다. 이렇게 비유가 있잖아요. 그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기둥이 인간이 만든 기둥이잖아. 큰 나무 아래 기둥을 인간들이 12개나 받쳐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어떤 누각이 있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 나무 밑에 12개나 되는 기둥을 인간들이 딱 자연물 나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쌓아놓고 교정하느라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 나무 곁을 산책했는데 그 서늘한 그늘 아래로 거닐다 보면은 몸은 대골 안에 관창 안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골입니다. 대골 안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인간들이 나무 기둥을 12개나 받쳐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로서 보면은 인간에게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도 그 나무의 혜택을 입고 있죠. 그래서 훌쩍 대골에 있지만 자연 속에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도 든다. 수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동료에게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다. 대체로 풀과 나무들은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자기가 살려고 자급자족해서 풀과 나무들은 예를 들어서 풀, 명자나 배, 귤 이런 애들은 열매도 크고 아무리 열매가 커도 가지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뭐 저절로 열매도 있고 큰 가지가 있어 스스로 생존해 갈 수가 있는데, 또 풀 같은 거 길경이, 냉이 이런 풀들은 땅바닥에 쫙 붙어서 말발굽이 짓밟아도 손상을 입지가 않아요. 근데 저 늙은 나무는 지금 보면은 좀 혼자서는 좀 살기 어려울 것 같거든.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그 길이가 엄청 뻗어가지고 드리워도 잘라낼 줄 몰라. 나무가 나무 스스로를 잘라낼 줄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저 밭처럼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만다. 조물주가 저 나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야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저 나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사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톱으로 잘라줘야만이 염소는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알겠구나. 뭔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대부분 이제 대상을 보고서 깨달음 성찰로 가잖아. 저 늙은 나무를 가축에 견주자면은 뿔을 잘라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암소와 같다. 이것도 이제 비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해 살아가듯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해 살아간다. 서로가 의지해 있다.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수필은 뭐 깊이가 별로 없죠. 독해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난이도를 쉽게 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출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출에 선택된 고전 산문을 보면요, 대단히 명상적인 글들이 많아요. 안에 고요함, 밖에 고요함.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이라네. 이런 상당히 명상적인 글도 있는데, 최근 기출의 고전 산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융합형 문제를 잘 풀어야 되거든. 일단은 이제 이 수필과 관련해서 낸 문제가 27번에 있으니까 요거 뭐 금방 해결할 수 있죠.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고 있다.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보자. 내용과 틀린 것이 답이잖아. 그래서 1번에 늙은 나무가 100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보살펴 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 글쓴이가 서늘한 그늘로 인해서 훌쩍 대골에 있지만 훌쩍 자연에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 것은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이제 인간이 이 늙은 나무를 12개나 기둥으로 받쳐주긴 했는데 늙은 나무 아래에 있으면 쫙 벗어난 기분도 있거든. 뭔가 이제 늙은 나무의 혜택을 또 입은 것도 있잖아. 인간이 돌봐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맞다 이거죠. 근데 3번은 이제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층. 요거는 얘네들은 자급자족하는 애들이에요.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돼요. 조물주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준 경우에 해당된다. 근데 얘네들은 뿔은 쫙 밑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뭐 바퀴가 굴러가도 안 뽑히잖아. 그래서 풀과 나무, 이 큰 나무 말고 여기 나온 풀과 나무 있잖아요. 얘네들은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저 안에서 합니다. 얘네들은 계책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물주가 또 인간이 뭐 다른 생명체가 도움을 주고 말고 할 것이 없어. 얘네들은 이거 틀린 거야. 다 간단해요. 차이점을 물은 거잖아. 그리고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톱으로 잘라줬잖아. 그것은 이제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했잖아요. 혜택을 입었잖아. 맞고, 또 5번은 글쓰니까 이문은 동쪽 나무가 저 깊은 산중 골짜기에 자란 나무보다도 늙은 나무가 골짜기에 자란 나무보다도 크게 자랐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인간이 도와줬잖아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기 위함이다. 이거 맞잖아. 너무 쉽게 낸 겁니다. 27번. 그리고 26번 같은 경우는 A는 살얼음의 창을 보고서 물고기들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서 내 옛 생가를 떠올렸잖아요. 그 B는 기둥, 늙은 나무의 기둥을 보고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 나무의 혜택만 입은 것이 아니라 저 늙은 나무는 인간에게 혜택을 입었다. 그래서 인간의 도움을 입은 것도 있구나 라고 나름의 그 깨달음과 성찰의 과정에 도달했단 말이야. 항상 익숙하게만 보던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나무도 있구나. 나름 이렇게 새롭게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1번처럼 뭐 불안을 크게 심화한다가 아니라 옛날을 떠올렸어. 약간 시린 기억을 떠올렸다. 이것이지 불안을 키운 것은 아니고, 기름 때문에 의지 이런 건 아니야. 이상향 아니지. 시린 기억이니까 태도의 전환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깨달음은 있지. 옛날에 갖지 못했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나무도 있네. 이런 것은 있지만 뭐 삶의 태도, 어떤 그 삶의 태도나 실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는 안 살아야겠다. 이런 그 태도의 변환까지는 안 갑니다. 그냥 있구나. 이런 나무도 있구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나무도 있구나. 이런 거야. A는 B와 달리 책임감을 떠올린다. 뭐 물고기들을 보면서 뭐 화자가 옛날에 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 없잖아. B는 A와 달리 4번은 극복 이런 거 없잖아. 5번은 대상을 새롭게 옛날 내 A 같은 경우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옛날 나의 집 다시 한번 떠올린다. 또 B 기둥을 보고 나무에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름 새롭게 보게 됐다. 근데 이런 선지는 너무 진부해. 너무 난이도가 쉬워. 그리고 말만 새롭지 않아요. 너무 올드해요. 수능으로서는 부적격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질입니다. 저질. 한마디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나름 새롭게 대비해야겠죠? 자, 가나다 공통점. 전부 다 비유가 있단 말이야.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가번도 내가 북방에서 앞대에서 북방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또 의인화가 많이 나와 있었잖아. 의인화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빗대어야.
그죠? 또 나번도 물고기의 창을 보면서 생가와 같았다, 이 비유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 다번도 뭐뭐와 같았다, 염소와 같다라든가 이런 비유법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의인을 비롯해서 의인은 비유의 일종이고 이것은 빗대어 속에 들어가 있다. 아까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잖아. 빗대어가 다 이것은 아니지만 몇 번 이야기했어. 뭐 누구를 까고 이런 거 아니야. 비극적 현실. 물론 이제 가번은 이제 우리 북방에서 앞대로 또 북방에서 어떤 그 부재, 상실의 역사 이런 것은 가번에는 있죠. 그러나 나번 같은 시는 가정의 문제예요. 나의 가정, 어떤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사적인 건 역사라고 하지 않는가?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개인의 역사지만 우리 민족의 나라와 관련된 역사적 상황은 나번은 아니다. 다번도 아닙니다. 가번은 좀 해당이 됩니다. 우리 북방의 그 상실의 역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빗대어, 요거는 다 같이 있다. 나의 인식은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맞다 이거죠. 영단적 우주는 아, 오, 요 이런 것이 나와야 돼. 그 경외감은 존경하지만 조금 두려움, 가까이 가기 어려움 이런 것이지. 가번은 상실감이고 나라 이름, 또 부재한 상실, 역사적 상실감. 나번은 가정이란 말이야. 나의 옛날 시린 추억인데 무슨 뭐 존경하면서도 두려운 이런 거 없죠. 다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은 향토적 소재, 나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이 많이 나와 있잖아. 나번도 시린 기억, 그리움 아닙니다. 그 가번도 상실 이런 것이지, 아 북방이 그립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움하고 상실의 아픔은 다른 것이다 이거죠. 이 감정의 무게중심이 다른 거예요. 이 향토적 소재라는 것은 뭐 가번에는 옛날 뭐 자연물들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건 괜찮지만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나 그리움이 아니라 상실의 슬픔이다. 이런 거 잘 보고 23번 됐죠? 태반. 그럼 나의 북방은 나의 모태. 태반과 이거 자체가 비유예요. 이거 자체가 엄마의 태반이 아니잖아. 나의 옛 고향이다 이거죠. 생각. 이것도 나의 옛날 집이다. 그럼 가요 화자는 태반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자기 북방으로 왔잖아. 북방이 태반이잖아. 근데 와보니까 없어. 부재한 것이죠. 맞죠? 그 생가를 보면서 시리다는 것은 뭐야? 고통이죠. 고통, 시리다, 아픔이죠. 그건 즐거움 쪽이 아니라 서글픔, 서름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일단은 이 감정의 범주를 잘 봐야 돼. 이런 건 틀리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뭔가 시리다, 슬픔이다, 서글픔이다. 괜찮죠? 그 다음에 2번은 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이 아니라 상실의 슬픔이라니까. 나만 빼고 에일리어네이션, 소외감은 떨어져 있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외감은 상실하고 관련은 있는데 소외감은 어떤 무리나 집단에서 떨어져 나간 자기 혼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북방이라고 하는 민족사의 그 역사에서 있었던 것이 상실돼 버린 것이지 나 혼자 떨어져 나간 소외감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감정의 범주. 나번은 생각에서 느꼈던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린 기억이야. 수치심은 어떤 그 부끄러움의 종류 중에서도 2차 감정에 속해요. 어떤 그 남에게 어떤 모욕감을 느꼈다거나 나의 어떤 그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을 때 타인의 시선에 비친 어떤 그 굴욕스러운 감정, 수치심을 느끼죠. 그런 건 안 나와 있잖아. 그냥 아픈 기억이에요. 그 아픈 기억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 그러나 서글픔의 감정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3번은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고, 근데 태반이라는 곳은 그 떠나왔긴 하지만 태반은 다시 돌아온 곳이에요. 이별을 수용한 공간이 아니단 말이야. 돌아와서 상실감을 느낀 공간이야. 그 나에서 생각하는 만남을 기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픈 기억이야. 그 4번은 태반은 마음에 희망이 없죠. 그 나에서 생각하는 화자의 절망, 이거 조심해야 돼. 절망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픈 기억이라고. 아픈 기억. 그러니까 그 PTSD라고 아세요? 외상 후 포스트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외상을 겪은 후에 그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하거든요. PTSD,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거는 그 아픈 기억이 재경험되는 거예요.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침투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어떤 그 아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절망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픈 기억하고 절망은 다른 거야. 이런 거 여러분들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감정의 범주를 이해하는 게 문학의 핵심이야. 절망이 아니에요. 아픈 기억일 뿐이야. 그 다음에 5번에 태반은 생명의 섭리, 자연의 이치단 말이야. 무슨 자연의 이치를 지향해. 지금 상실의 아픔인데. 나의 생각은 생명의 섭리를 거부한다. 생명의 섭리를 거부하고 인정하고가 아니라 그냥 아픈 기억이에요. 그래서 뭐 정답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 여러분 다 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2025년 국평의 현대시 두 편하고 고전 3문 문제는 좀 질이 낮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좀 그 논리성이 많이 보장이 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세요. 6, 9월을 보지 마세요. 기출문제를 보세요. 그것도 10년 전과 하지 말고 한 3개년 내에 그 기출문제의 평가원식 출제 논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EBS 문제를 다 다이제스트식으로 주제 외우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BS로 구성된 평가원식 논리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말경에 제가 나름 아주 뭐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만 하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과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나름 그동안 또 가르쳐왔고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책자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 좋은 질 좋은 문제, 그걸로 왜 답이고 답이 아닌가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EBS로 구성된 평가원식 논리 문제로. 그리고 지금 설명했듯이 이 문학은 감정의 범주, 이 감정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 그 문학적인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투영과 투사다. 그리고 의인화, 비유라는 거, 이런 것들은 투영과 투사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머릿속에 좀 개념화 시켜 놓으시고,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린 것들을 곱씹어 가면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